예, 안녕하세요. 좀 너무 소개를 우리 이현석 교수께서 거창하게 해주셔가지고 좀 부담스러운데요. 하여튼 오늘 그 마로니에 포럼 뭐 제가 옛날에 한번 오기도 왔었지만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초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게 돼서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뭐 돈키호테 이야기를 할 텐데요. 아까 그 회장님께서도 뭐 잠깐 그런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책이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아닌데 사실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양이 너무 많아요. 예. 뭐 1권, 2권 합치면 한 1700페이지 되니까 게다가 이게 뭐 저희 시대하고 저희 사는 거하고는 워낙에 동떨어져 있는 조금은 낯선 이야기들이잖아요. 생소한 이야기들이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책 내용을 보시면은 약간 중복되는 듯한 이야기들이 또 좀 나옵니다. 비슷한 유형의 이야기들이.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자칫 지루할 수도 있는 그런 책인데,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돈키호테는 제대로 잘 음미하기 위해서는 이제 역사적인 어떤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의 관점을 갖고 이렇게 볼 필요가 있는 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뭐 문학적으로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사람은 아니지만은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이 한 아마추어가 어떤 관점에서 이 돈키호테를 바라보는가 하는 뭐 그런 시각에서 한번 들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의 관점은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하자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 가면의 이야기입니다. 예. 제가 억지로 한번 이름을 붙여봤고요. 왜 이런 이름을 붙였는지는 이제 앞으로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키호테 하면 저희가 뭐 책을 읽어봤든 안 읽어봤든 대부분 다 어느 정도는 아는 이야기들이고 그 이야기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어떤 장면이 있습니다. 그죠? 예. 공통적으로 돈키호테 하면 떠올리는 장면. 예. 바로 답이 나오시네요. 그만큼 이제 유명하다는 이야기겠죠. 그죠? 풍차가 항상 생각이 납니다. 돈키호테 하면 풍차를 향해서 돌진하는 그 어떻게 보면 약간 미친 그 광인의 이야기 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키호테 하면 우리가 항상 이제 어떤 생각을 떠올리냐면 풍차와 싸움으로 상징되는 코믹한 어떤 그런 모험담 이렇게 이제 보통은 알고 있죠. 그것이 이제 통상적인 이미지인데 사실 한편으로는 엄청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까 회장님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은 근대 소설의 원형이자 인류의 성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프랑스 문학평론가인 르네 지라르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키호테 이후에 쓰인 소설은 돈키호테를 다시 쓴 것이나 그 일부를 쓴 것이다. 뭐 엄청난 격찬이죠, 이 정도면, 그죠? 예. 그리고 밀란 쿤데라라고 이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책을 쓴 헝가리 소설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소설가는 어떤 형식으로든 다 세르반테스, 돈키호테의 저자죠. 이 사람의 자손들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장 중요한 작품으로 역사상 선정됐다는 이야기는 아까 이제 회장님께서 잠깐 언급을 해 주셨고요. 그러면 풍차를 향해서 돌진하는 이 코믹한 이야기가 어떻게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저희가 이제 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대답을 하기 위해서 오늘의 텍스트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돈키호테 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제대로 된, 잘 된 번역서를 아마 이 고려대학의 안영옥 교수께서 이제 번역한 이 책일 것 같습니다. 2014년에 열린 책들에서 나온 이 책이고요. 이 책의 첫 페이지를 보시면은 아주 작은 글씨로 일러두기가 나옵니다. 그 일러두기에 두 가지 코멘트가 나오는데 첫 번째 멘트는 내가 어떤 책을 원전으로 해서 번역을 했는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 책이 이제 여기 이제 제가 적어놨는데요. 마르틴 리게르라고 하는 스페인 학자죠. 예. 스페인 한림학회 회원인 학자인데 이 사람이 인트로덕션을 쓰고 주석을 단 돈키호테 책을 내가 번역을 한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 원전이 여기 나와 있는 이 이제 마틴 리케르가 이제 서문을 쓰고 이제 그 주석을 단 그 책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일러두기에 원전이 나오고 그 밑에 줄을 보면 뭐가 나오느냐면은 이 책에 쓰여진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이 책을 보시면은 사파가 정말 엄청난 사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사파는 어디서 왔느냐 하면은 구스타프 도레가 그린 것이다 라고 이제 보면 작은 글씨로 쓰여져 있습니다. 구스타프 도레는 아마도 그 여러분들께 아마 그렇게 귀에 익은 이름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지금 제가 그 도레가 그린 돈키호테에 들어가 있는 사파 중에서 가장 처음에 나오는 사파,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사파를 옮겨온 겁니다. 저 첫 그림은 돈키호테가 기사 소설에 빠져가지고 이 막 상상의 이 물건들 속에서 자기가 발전하는 그 모습을 그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마지막 돈키호테가 죽는 장면의 이제 그림입니다. 이 두 그림 사이에 수많은 사파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상당히 저는 꽤 예술적이지 않습니까? 그냥 책에 들어간 사파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뛰어난 그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알브레이트 뒤르라고 16세기 정도의 독일의 그 르네상스 화가가 있는데 그 사람의 판화하고 굉장히 유사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한 100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이제 그 도레의 이제 사파를 보여드렸고요. 이 사람이 구스타프 도레입니다. 예, 이 사람이 구스타프 도레고 19세기 프랑스의 사파가이고요. 뭐 저희가 낯선 이름이지만은 사실은 의외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약 성서의 어떤 그림도 그려서 유명해졌고 단테의 신곡, 우리나라에서 출간된 단테의 신곡 보시면 제대로 된 번역본에 보시면은 출판사마다 틀리겠지만은 구스타프 도레의 사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곡의 사파라도 굉장히 유명한 그런 사파가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사람은 수많은 그 일러스트레이터, 그래픽 아티스트, 만화가들한테 지금까지도 영감을 준 그런 인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그 유명한 파리 오르세 미술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 사람의 대규모 회고전이 기념하는 그 회고전이 열렸고, 사실은 굉장한 예술적 경지로 사파를 올렸다고 이제 평가받는 그런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사파가 들어간 프랑스어판, 이 사람 프랑스 사람이니까요. 프랑스어판 돈키호테가 1863년에 출간이 됐어요. 그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구스타프 도레라고 아마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사파가 이 사람께 들어갔다고 그렇게 이름이 써여 있죠. 예. 왜 제가 이제 사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오늘 이야기하고 이 사파 한 컷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파가 이제 구스타프 도레가 아까 그 책에 그려서 들어간 사파인데 책의 서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본문이 아니고.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딱 봐도 이 사람은 세르반테스겠죠. 예. 그래서 저자의 그림을 이제 그려 놓은 것이죠. 근데 이게 좀 의문이 있지 않습니까? 세르반테스는 이 소설의 작가인데 작가의 가장 중요한 도구는 펜이겠죠. 그죠? 예. 그래서 펜을 이렇게 오른손에 들고 있는 건 당연히 뭐 자연스러운 일인데 이상한 게 뭐냐면 가면을 하나 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왼쪽에. 예.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돈키호테라는 작품을 바라보는 저의 관점은 가면의 미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 그림을 발견하기 전부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돈키호테를 접근했는데 그 뒤에 이 그림을 발견했어요. 예. 우연히, 진짜 우연히 발견했는데 나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그 약간 떨림 같은 게 있었습니다. 예, 제가 그 뒤에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왜 가면이 필요했는가 라는 것이 이 작품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스페인의 역사를 간략하게라도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스페인은 지금 스페인 그 원주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13세기경에 형성이 됐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이베리아인이라고 해서
스페인, 포르투갈이 이베리아 반도잖아요. 그게 이제 이베리아인들이라고 원주민이 있었는데 아주 오래전에 켈트족들이 막 여기저기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 이제 스페인 쪽에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켈트족하고 이베리아인들하고 합쳐지면서 스페인의 조상, 이 셀티베로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이베리아 할 때 이게 베로고요. 로는 이제 남자 이름이 끝날 때 로자로 끝나잖아요. 이태리어나 스페인어나. 그리고 셀티는 이제 그 켈트족,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베리아인과 켈트족이 합쳐서 셀티베로족이라고 하는 스페인의 이제 조상들이 형성이 됐죠. 그렇게 이제 쭉 지내오다가 BC 218년에 로마가 이제 그때 한참 뭐 지중해로 쫙 팽창을 하다가 스페인까지 이제 침략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한 200년에 걸쳐서 이렇게 쭉 정복해 나와서 스페인을 완전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지배를 받는 이제 시기를 거치게 되고요. 그래서 뭐 이태리에 가면 이 로마 시대 수도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스페인 세고비아에도 이 그 로마 시대 수도교가 있습니다. 똑같은 수도교가 있죠. 그래서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았다는 흔적이 이제 남아 있고요. 이 로마 지배 시기에 가장 중요한 사건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이제 기독교의 전파입니다. 이때 이제 들어왔던 야고보 승인, 그 소위 말하는 그 누구죠? 그 유명한 순례길 있지 않습니까? 산티아고 야고보잖아요. 산티아고 순례길의 그 기원도 이 당시였습니다. 그때 기독교가 이제 로마 지배 이후에 들어오면서 이제 기독교가 전파됐다는 거. 그리고 그 후에 스페인의 지배적 종교로서 지금까지도 이제 가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은 로마 지배 시기에 유태인이 유입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 굉장히 오래전부터 조금 있다가 제가 더 말씀드리겠지만 많이 이렇게 정처 없이 많이 떠돌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들어와가지고 한때는 유럽 내에서 유대인의 공동체로서는 가장 큰 공동체를 형성했던 게 스페인이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이 많이 들어왔고 지금도 스페인 도시들 가보면 유대인 거주지라는 데들이 있습니다. 도시에. 그 정도로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들어왔다는 그 역사적 사실이 있었고요. 이 로마의 지배가 끝나게 되는 것은 무슨 사건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이동. 누구의 대이동? 로마가 몰락한 것은 게르만족의 대이동이죠. 그게 있으면서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벌어지는데 게르만족이 대이동한 거는 훈족이 들어오면서부터입니다. 훈족이 뭐 워낙 막강한 그때 아띠아로부터 시작해서 막강한 군대였기 때문에 여기 살던 이제 게르만족이 이제 이름이 종족이 여러 개죠. 동고트, 뭐 롬바르드, 스고트 이런 종족들이 다 이제 밀려서 남서쪽 유럽으로 밀려 내려온 거죠. 그 와중에 이제 로마도 망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우리가 주목할 건 여기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이 있는 이 지역인데 처음에 게르만족 들어왔던 것은 반달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지방이라고 그러는 게 이 반달이라는 이름에서 이제 비롯됐다고 그러죠. 그래서 반달족이 들어왔다가 지배를 했는데 그게 아주 잠시였고 또 다른 게르만족인 스고트족이 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반달족이 좀 약했나 봐요. 스고트족보다. 그래서 밀려가지고 반달은 아프리카 북부로 밀려납니다. 그래서 이쪽을 이제 정착하게 되고요. 그 대신에 이제 이 스페인의 이 이베리아 반도는 스고트족들이 들어와서 이제 지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스고트족의 지배 시기가 5세기에서 8세기, 한 300~400년 정도 됐는데, 이때 이제 수도를 톨레도로 정하고 통치를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톨레도 혹시 가보신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스페인 여행하시면 아마 보통은 이제 가게 되는 관광지 중에 하나입니다. 톨레도의 야경이죠. 이 사진은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뭐 야경이 참 멋있습니다, 여기. 근데 이제 그 스고트족이 여기를 지배하기는 했지만은 소수였어요. 사실은 스페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였고, 그래서 사실은 스고트족 독자적인 문화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냥 스페인 기존 문화에 다 흡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다 기독교인이 되고, 스고트족들도 그렇게 하면서 이제 통치하고 살았죠. 그렇게 이제 세월이 흘렀는데, 8세기가 되면서 이슬람 세력이 이제 이 스페인에 또 들어오게 됩니다. 그 전에 이제 이슬람 세력들은
굉장한 강국이었죠. 여기 아랍 본토에서부터 해가지고 북아프리카까지, 이집트 북아프리카까지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이제 이슬람 군대 중에 이제 이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이 군대가 이쪽에 내분이 일어나면서, 스고트 왕국이 내분이 일어나면서 이제 들어와가지고 점령을 하면서 점점 지역을 넓혀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세력들은 북쪽으로 밀려나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제 스고트 왕국은 이제 718년에 이제 멸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이베리아 반도의 남쪽 이 상당 부분이 아랍 쪽에 있는 이슬람 우마이야 왕조인데 그 왕조의 식민지처럼 이제 되어 있었던 거죠. 근데 정변이 이쪽에서 일어납니다. 우마이야 왕조가 이제 아바스 왕조로 바뀌는 이 시기인데 이때 이제 새로운 왕조를 세우려고 하는 세력들이 우마이야 왕조의 왕족을 일거에 다 몰살시켜버립니다. 다 죽여버리죠. 유일하게 한 명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때 어떻게 누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압드 알-라흐만인데 왕자 한 명이 살아남아가지고 천신만고 끝에 도망쳐서 스페인으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도 다 이제 우마이야 왕조의 식민지였으니까 옛날에 자기 이제 장군들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이제 연합해서 여기에 그냥 별도의 왕국을 만들게 되죠. 그전에도 이슬람의 식민지였지만은 저쪽 본토에 있는 이슬람 왕국과의 별도의 이제 왕국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왕조를 원래 우마이야 왕조에서 우마이야 왕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756년에 건국이 됐고요. 굉장히 강한 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을 다 지배하고 있었고, 이게 아주 오래 가지는 않았겠죠. 몇백 년이 지난 뒤에는 이제 왕국이 분열을 하고, 또 이 왕국이 생겨나고, 저 왕국이 생겨나고 하면서, 그래도 이슬람의 왕조는 어느 정도는 이어졌습니다. 이어졌는데, 결국은 기독교 세력들이 다시 반격을 하면서 1492년에는 완전히 이제 사라지게 되는 그런 운명에 처합니다. 그 마지막 왕조가 스페인의 그라나다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던 나스르 왕조입니다. 스페인 여행을 가시면 이제 그라나다에 보통 알함브라 궁전을 많이 가시지 않습니까? 그 알함브라 궁전이 바로 이 나스르 왕조가, 마지막 이 나스르 왕조가 기반을 하고 있었던 그 도시였고, 그 궁전도 이 나스르 왕조에서 이제 지은 궁전이죠. 예. 그런 이제 히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여러분께 이제 드리고 싶은 그 질문이랄까? 그게 뭔가 하면은, 간단하게 저희가 역사를 살펴봤습니다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최초에 셀티베로족이 있었죠. 그 다음에 로마가 들어왔죠. 유대인도 들어왔죠. 이슬람이 들어왔죠. 그 종교도 다 틀리지 않습니까? 인종도 틀리고. 그리고 스고트족 지배, 이슬람 지배한 게 거의 한 1000년 정도 되는 거거든요. 1000년이 넘죠.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인종과 종교가 뒤섞인 채로, 물론 기독교가 가장 주류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양한 초기의 미국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의 그 사회였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이 이베리아 반도를 다스리는 통치자라면은 내가 어떤 정치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정치라는 것은 이 갈등을 다스려 나가는 어떤 테크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슬람 왕조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이 이슬람 왕조가 추구했던 정책이 뭐였는가 하면은 대체로 항상 그렇지는 않았지만 포용 정책이었습니다.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슬람 국가에 갖고 있는 이미지하고는 조금 틀리죠. 그죠? 굉장히 어느 정도는 개방적이고 포용하는 그런 정책을 썼고요. 그래서 학문적 용어로 이때의 정책에 대한 용어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라 컨비벤시아. 컨비벤시아는 영어로 말하면 코익지스턴스, 공존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공존하는 정책을 쓴 거죠. 그래, 너는 기독교 믿니? 너는 유대교 믿니? 어느 정도는 내가 허용해 줄게. 꼭 이슬람을 믿지 않아도 된다. 라는 식으로 간 거죠. 그렇게 하면서 한 국가로서 포용을 해 나갔습니다. 물론 왕에 따라서는 때로 기독교를 탄압하는 왕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었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학문과 예술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후원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예.
거의 왕이 어떤 철학자가 가까운 왕이 있을 정도로 어떤 왕들은 그 정도로 학문에 몰두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이 이슬람 왕조에서 형성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교육기관, 도서관 같은 게 굉장히 발전을 했다고 합니다. 주로 처음에 후마야 왕조가 코르도바를 수도로 해서 형성이 됐는데, 코르도바에 있는 도서관은 그 당시에 유럽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거기 있었다고 그러죠. 예, 그 정도로 학문적으로 융성한 그런 시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거와 관련돼서 여기 워싱턴 포스트지에 이제 1998년에 실렸던 기사의 한 구절을 그 의미를 좀 알기 위해서 이제 따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무슬림 룰 오브 스페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슬람인들이 이제 이 스페인을 지배하고 있었을 때 그 시기가 어떤 시기랑 겹치는가 하면은 나머지 유럽에서의 다크 에이지가 뭐죠? 암흑시대죠. 예, 중세의 그 암흑시대랑 똑같은 시기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나머지는 다 암흑시대였고 스페인만 무슬림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암흑시대로부터 벗어나 있었던 거죠. 이것이 스페인을 이 운명, 그 암흑시대라는 운명으로부터 구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스페인은 그 학문에 대한 관심, 후원 이런 거로 인해서 고대의 이집트, 그리스, 로마 시대에 있었던 필로소퍼, 히스토리안, 철학자, 역사가, 천문학자, 수학자, 그리고 시인들의 그 모든 학문과 가르침을 잘 보존했기 때문이죠. 예. 다른 곳에서는 다 사라졌습니다. 유럽에서는 실종이 되어버린 거죠. 왜냐하면은 기독교라는 세력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그 힘 앞에서 인간의 어떤 과거의 학문들은 다 이단시되면서 다 사라졌는데 스페인에서는 그것이 보존이 되었다는 거죠. 놀라운 것은 이게 스페인의 이슬람 정권뿐만 아니고 아랍 본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랍 본토에 있는 왕도들도 학문에 대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요. 인류 지성사에서 아주 유명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게 그때 바그다드에 있던 지혜의 집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의 세종 때 그 학문 연구하던 곳, 집현전 같은 그런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스페인이나 이슬람 본토나 이슬람 지배하에서 학문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과 후원과 융성함이 있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인류 지성사에서 공백기를 메우는 어떤 그런 역할을 이 사람들이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뒤에 유럽에서 아리스토텔레스를 연구하잖아요. 그게 암흑시대만 있었으면 문헌이 안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 사람들이 다 보존하고 연구했기 때문에 그 후에 공백기가 있었음에도 이어갈 수 있었던 거죠. 제가 이제 그 사례를 하나만 이제 들고 싶은데, 이 그림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혹시 이 그림을 이제 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 성베드로 대성당에 가시면은 그 서명의 방이라고 라파엘로가 사면을 그린 그림을 벽화를 그린 그 방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철학, 신학, 그 다음에 법학, 그 다음에 예술, 그 네 가지 주제를 해서 이제 사면에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그 중에 한 면인데 이 면의 이제 주제는 철학입니다. 예. 그래서 라파엘로가 이제 1511년에 성베드로 대성당의 서명의 방에 이제 그린 그 그림인데 여기 한 50여 명이 되는 고대의 그 학자들, 철학자들 중심으로 해서 쭉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 이제 라파엘로 본인도 그려놨고요. 요 옆에 이제 소도마라고 라파엘로 친구하고 둘이 이제 화가인데 들어가 있고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제 플라톤이죠. 예. 그리고 여기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플라톤은 레오나르도 다빈치 얼굴을 집어넣었고요. 그리고 여기 뭐 열심히 막 이야기하고 있는 소크라테스도 있고, 뭐 여기, 피타고라스, 뭐, 그 다음에 뭐 유클리드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디오게네스, 헤라클레이토스 있는데, 제가 이 그림에 특이한 인물이 두 사람 있습니다. 예, 다른 사람하고 약간 벗어나 있는 인물 두 사람 있어요. 첫 번째 인물은 누구냐면은, 여기 있는 이 흰 옷에 여인이 보이십니까, 혹시? 예, 조금 멀어서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유일한 여자입니다. 이 많은 인물들 중에 유일한 여자인데, 이 사람 이름이 이제 히파티아라고 하는데요.
AD 370년에서 한 415년 사이에 살았던 굉장히 미인이었고 뛰어난 수학자였고 학자였는데 남자들의 그 질투로 인해 가지고 미혼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하여튼 뭐 그런 데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광신도들에 의해서 이제 죽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성의 어떤 희생의 역사 속에서 가장 그 오래된 하나의 케이스로 남아있는 인물이고요. 또 한 사람의 이제 특이한 사람이 여기 보시면은 보이실 분이 터번을 감고 있는 이 허리를 좀 굽히고 있는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 이 사람이 이제 누군가 하면은 이븐 루시드. 서양에서는 이 사람 이름을 이제 서양식으로 해서 아베로에스라고도 하는데요. 이 사람이 스페인 코르도바에 있었던 철학자입니다. 예. 이 사람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슬람 학자가 들어간 사람은 유일하게 저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라파엘로가 이 사람을 넣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스페인 에서 이슬람 시대에 철학이라는 학문이 굉장히 융성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데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걸 저는 본 적이 없는데 제 생각에는 더더욱 특이한 것은 시대적인 어떤 특이성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인물들은 이 이제 라파엘로랑 소도마하고 여기 이제 아베로에스를 이븐 루시드를 제외하면은 평균적인 시대가 기원전으로 올라갑니다. 예, 멀게는 기원전 한 6, 7세기에서부터 해서 가장 최근이라고 해봐야 히파티아 정도입니다. 이 한 3, 4세기에 있던 인물이죠. 그러니까 평균 잡으면은 기원전이죠. 예. 오직 한 사람만 제외하고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베로에스입니다. 이 이븐 루시드거든요. 이 사람 생물 연대를 보시면은 12세기죠. 그죠? 특이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 사람은 고대라기보다는 이 라파엘로가 그림을 그렸던 이 시대에 훨씬 더 가까운 인물입니다. 한 300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죠? 나머지 사람들은 라파엘로 시대로 보면 평균적으로 1500년 정도 차이가 나는 인물들입니다. 그 히파티아가 끝나고 난데 그 몇백 년의 공백을 거쳐서 한 1000년 정도 후에 나온 인물을 이 그림 속에 집어넣었다는 것이죠. 저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 라파엘로가 누구한테 어드바이스를 받았는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그만큼 중세 시대에 스페인에서 이런 철학적인 인물로서 꼭 이 사람을 넣어야겠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이제 약간 이야기가 흘렀습니다만은 말씀드리는 이유는 스페인 시대의 분위기가 그러한 분위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바뀌게 됩니다. 스페인에서. 이게 애니메이션을 넣어놨는데 제가 스페인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하나 이야기하자면 레콩키스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국토 회복 운동인데 혹은 재정복 운동이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이제 리컨퀘스트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이건 이제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본 겁니다.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 이슬람 세력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800년 동안 내가 이렇게 올려놔 있는데 우리가 꼭 이 국토를 다시 회복해야 돼. 뭐 이거를 사실 그 초창기부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북쪽으로 쫓겨나 있던 몇 개 소왕국들이 연합하기도 하고 하면서 꼭 이제 이슬람을 다 몰아내고 우리가 기독교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재정복 운동을 뭐 계속 했던 것은 아니고요. 끊어졌다가 이어나가다가 하면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800년이라는 시간을 걸쳐서 기독교 세력들이 이제 반격을 가해가지고 특히 이제 그 이베리아 반도에 있던 그 이슬람 국가들이 분열이 막 일어났죠. 그래서 약해지지 않습니까? 뭐 타이파라는 국가들로 이렇게 분열이 됐는데 그러니까 약해지니까 이쪽이 상대적으로 더 세지고 마지막에 와서는 이제 결정적으로 이사벨라 여왕하고 페르난도 국왕 여기가 이제 서로 다른 국가의 왕입니다. 이사벨라 여왕은 카스티아 왕국의 여왕이었고요. 이 사람이 여왕된 우여곡절도 상당히 읽어보면 재밌습니다. 그리고 그 페르난도 국왕은 저기 아라곤 왕국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된다.
지금 말하자면 이제 일종의 뭐 정략 결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기독교 국가들끼리 결혼을 하는 게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나머지 기독교 국가들이 연합하는 그런 어떤 촉발제가 돼가지고 마지막 남아있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나스르 왕족, 예, 그라나다를 중심으로 했던 그 왕국이 무너지게 되죠. 예, 그래서 마지막 이슬람 왕국이 1492년에 무너지면서 이 레콩키스타가 완료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1492년은 굉장히 상징적인 해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콜럼버스가 신대륙 아니죠. 인도를 가겠다고 이제 막 후원을 받으려는데 곳곳에서 실패하다가 결국은 이 국왕 부부한테 후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출항한 해가 1492년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코르도바에 있는 이게 동상인데요. 알카사르에 있는 동상입니다. 이게 제가 찍은 사진인데, 예, 이게 이제 국왕 부부가 둘이 있고 콜럼버스가 이제 떠나라 하면서 이렇게 받는 그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콜럼버스의 항해가 시작된 해이기도 하고, 이슬람이 완전히 물러난 해이기도 하고, 또 하나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알함브라 칙령이라는 것이 이 해에 이제 발표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역사적인 과정을 거쳤는데, 문제가 뭐냐면 기독교 세력들이 잡으면서 그 전에 이슬람 정권하에서 해왔던 공존의 정책이 180도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주요 사건들을 제가 이제 여기 이제 나열을 했는데 1478년에 종교재판소가 만들어집니다. 그 당시에 이제 기독교 세력 하에서 유럽의 각 국가들의 종교재판소가 있었는데 가장 엄혹한 데가 스페인의 종교재판소였습니다. 그만큼 종교적 열정이 강했던 곳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가 됐습니다. 다른 국가들은 종교재판소가 다 없어졌을 이후에 훨씬 더 오래까지 1834년 19세기까지 이 종교재판소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회 분위기가 어떠했는지는 어느 정도 짐작이 갑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1492년에 알함브라 칙령이 이제 발표가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유대인 추방령입니다. 예. 우리는 공존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종교를 바꾸든지 아니면 이 땅에서 나가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 내용은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56년이 되면 순혈령이라는 것이 법제화됩니다. 이건 뭐냐면 모든 공직에 기독교 혈통이 4대까지 조상이 기독교 혈통이 아닌 자는 어떠한 공직에도 자리할 수가 없다라는 법을 발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혈통 따져서 뭐 요즘 말로 하자면 이제 금수저들만 이제 공직에 앉을 수 있다. 뭐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1609년에는 모리스코인 추방령이 이제 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리스코인은 뭐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이슬람인인데 기독교로 개종한 이슬람인입니다. 그러니까 개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결국 또 쫓아내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사람들이 제조업 쪽에 많이 종사를 하고 있었는데 스페인의 제조업이 몰락하는 어떤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명칭을 잠깐 한번 제가 정리를 할 건데요. 이거 말고도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아주 대표적인 명칭 4가지를 했는데요. 첫째는 세파르디입니다. 세파르디는 뭐냐면 아까 그 스페인 쪽에 2세기 전부터 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유입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와서 스페인에 살고 있는 유대인을 세파르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나중에 이제 유럽으로 퍼지게 되죠. 그래서 유럽에 가서도 다른 나라에 가서도 이 사람은 세파르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네덜란드의 철학자 스피노자 조상이 이제 세파르디죠. 예, 이베리아 반도에 있다가 그때 당시 쫓겨나가지고 이 네덜란드에 정착한 이제 후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데하르는 레콩키스타 이제 국도 회복 운동이 다 벌어져서 기독교가 점령했는데도 기독교로 개종을 안 하고 이슬람교를 계속 믿고 있는 무데하르고요. 그래서
뭐 저희가 뭐 스페인에 가면 무데하르 양식 뭐 이렇게 예술 양식 그 건축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 하죠. 그 용어랑 같은 용어입니다. 그리고 모리스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로 개종한 이슬람인. 그리고 콤베르소는 유대인인데 기독교로 이제 개종한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그 돈키호테의 작가 세르반테스는 100%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닌데 거의 추정컨대 아마도 이 콤베르소였다라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아버지의 직업, 이 사람이 했던 일들을 이렇게 비루어 봤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마이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아까 제가 이제 1492년에 아람브라 칙령을 내려졌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이제 유대인 추방입니다.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지만은 스페인은 한때 세계에서 가장 크고 부유한 유대인 공동체가 있던 곳입니다. 이 사람들이 크고 부유했다는 것은 스페인이라는 나라 자체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뜻이 되겠죠. 예. 근데 1492년 아람브라 칙령이 내려지고 그 내용은 4개월 내에 기독교로 개종하거나 떠날 것, 재산이 있다면 갖고 가도 된다, 얼마든지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뒤에 단서를 뭐라고 했느냐면 금, 은, 화폐를 비롯한 국가가 금하는 품목은 반출 금지. 제가 땅이 있고 집이 있는데 땅하고 집을 들고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겨우 들고 갈 수 있는 게 이것들인데 이거는 반출 금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 두고 떠나라는 거죠. 예. 실제로 이때 스페인 왕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취약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전쟁하면서 했고 자기들한테 충성한 그 귀족들, 각 왕국에 나눠진 귀족들한테 또 공로의 보답의 의미로 이렇게 물품을 또 하사해 줘야 되고 이런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떤 바탕이 돼 준 거죠. 네. 사실은 약탈한 겁니다. 이제 유대인들의 그걸. 그래서 이때 이제 수십만 명의 유대인이 개종하거나 국외로 이제 탈출했는데 이 탈출이 사실은 스페인에 결정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국가를 움직이는 실무자 전문가들, 회계라든지 아니면 금전적인 거라든지 여러 가지 실무적인 일들을 대부분 유대인들이 좀 이렇게 똑똑하잖아요. 그 방면에서 그쪽을 하고 있었고 또 말씀드린 대로 모리스코인들이 또 제조업을 하고 있었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인재들이 대유출이 일어나게 되고요. 정말 억울하게 쫓겨난 거죠, 이 사람들은. 거지가 돼서 이제 쫓겨난 건데 재밌는 사실은 2015년에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국적회복법이라는 걸 제정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조상이 이 세파르디, 아까 이베리아 반도에 들어온 유대인들의 후손이라는 걸 입증할 수 있으면 우리 스페인 국적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한 400~500년 지난 뒤에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지 그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법을 제정을 하게 됩니다. 2015년에. 반성한 거죠. 어떻게 보면 사죄한 겁니다. 역사적 사과를 400~500년이 지난 뒤에 우리가 그때 정말 잘못했어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쫓겨난 유대인들은 사실 일찍부터 성경책 구약 성경을 보면은 쫓겨난 일이 많이 있었죠. 예, 그것을 우리가 이름 붙여서 흩어진다고 해서 디아스포라라고 이제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최초에 있었던 것은 BC 8세기 때, 이때 아시리아가 침략하면서 그때 이제 분열되어 있을 텐데 북이스라엘 왕국이 이제 멸망을 하고 유대인들이 흩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6세기 때 밑에 있던 남유다 왕국도 바빌로니아 제국이 들어오면서 멸망을 하죠. 이때 이제 유명한 바빌론 유수, 이 끌려가는 그게 이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또 1세기 로마 지배 때도 또 반란 일으켰다가 또 망해가지고 또 막 국외로 탈출하는 일이 벌어지고 이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최근에 있었던 유대인의 이 흩어짐, 그것은 어디서 일어났는가 하면은 이거는 다 이제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거고요. 이베리아 반도에서 일어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알함브라 칙령 때문에. 그래서 엄청나게 추방이 됐고, 여기 보시면은 1100년에서 1600년 사이에 이제 유대인들이 그 이동 경로가 나오는데, 주로 이제 여기 있던 많은 사람들이 최종 정착지가 이제 이 빨간색이거든요.
여기 어딘가 이 빨간색이 있는 나라인데 여기 보시면은 네덜란드입니다. 예, 처음에 이제 독일, 프랑스로 많이 갔다가 여기도 조금의 압박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네덜란드 쪽으로 많이 몰려갔어요. 이게 네덜란드라는 나라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그 행운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토대가 됐습니다. 그 이베리아 반도에 있던 그 세파리드들이 네덜란드로 가서 네덜란드의 황금기에 기여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스페인은 완전히 몰락해 들어갔습니다. 경제 시스템 자체가 뭐 생산적인 경제 시스템이 잘 안 되죠. 생산 활동 인구 자체가 지금 전문가들이 많이 빠져나왔으니까. 그리고 지배층이 엄청난 사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재 유출, 노동력의 부족, 게다가 네덜란드와 영국이 이제 대서양 지중해 이쪽에 패권을 장악하기 시작하면서 무역 독점이 이제 붕괴가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1588년 무적 함대가 이제 영국한테 패배하죠. 스페인이 이제 유럽 최강의 함대라고 생각했는데 패배를 하고 1607년에는 그 네덜란드 해군이 내려와가지고 지브롤터 해전을 벌이면서 스페인 해군이 괴멸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정적인 두 분의 해전을 통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강대국 스페인이 몰락하게 되는데 기록을 보시면 1607년 이 지브롤터 해전에 네덜란드 해군을 이끌던 장군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 스페인에서 간 유대인의 그 후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유대인 장군이었고요.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 문제들과 관련해서 제가 그래프를 하나 이제 보여드릴까 합니다. 레이 달리오라는 사람이 이제 2021년에 The Changing World Order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은 저하고 마찬가지로 자본시장 투자 전문가고요. 전 세계에서 이제 가장 큰 헤지펀드인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트를 설립했던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한 100조가 넘는 자금을 운영하는 엄청나게 큰 헤지펀드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이 책을 쓴 이유는 그 금융시장을 예측하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경제 패권이 국가들 간에서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라는 것을 그 8가지 팩트를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해서 국력이 어떤 나라가 어떻게 변해 왔던가를 상대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한 겁니다. 거기에 나오는 이제 그래프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1500년부터 최근까지 이렇게 이제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보시면은 가장 높이 있는 나라가 이 파란 선이잖아요. 이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미국이겠죠. 역시 이제 지금 미국이 세계 최대의 패권국이니까. 그리고 급속하게 지금 올라오는 나라가 한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뭐 역시 차이나, 중국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 둘 사이에 어떤 패권 전쟁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양상이 있겠다라고 이제 뭐 지금도 우리가 그런 양상을 좀 보지 않습니까? 근데 돈키호테 시절에 유럽으로 돌아가면 어땠느냐. 가장 높이 있는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어느 나라겠습니까? 여기. 가장 높이 있는 나라, 여기는 중국이고요. 유럽만으로 보면 이 나라입니다. 녹색. 저기 보시면 이제 스페인이죠. 유럽에서 가장 강국이었습니다, 스페인이.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제 1500년경쯤부터 이제 쇠망하게 되고요. 그리고 치고 올라오는 나라가 있습니다. 골든 크로스를 일으키면서 치고 오는 나라가 이 주황색 선. 네덜란드 하면 역시 오렌지색이죠. 축구팀도 오렌지 군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렌지색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크로스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몰락하면서 패권을 넘겨주는 이 시기에 세르반테스가 탄생을 했고요. 돈키호테 일군이 출간이 되는 그 시기랑 겹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가 사실은 네덜란드는 스페인의 식민지였습니다. 나중에 이제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독립국의 지위를 얻는데 이미 아까 그 지브롤터 해전을 거치면서 네덜란드는 이미 상당히 독립된 지위를 누리고 있었죠. 제가 이제 자본시장에 있었으니까 그쪽 관련 이제 역사를 보면은 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자본시장에서 주식회사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기업들이. 그러면
전 세계에서 최초의 주식회사는 어느 회사였을까요? 동인도 회사죠. 동인도 회사가 이게 영국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네덜란드도 있었습니다. 근데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입니다. 예. 그리고 세계 최초로 생긴 주식 거래소는 어디였을까요? 예, 암스테르담 증권거래소입니다. 예, 그게 다 17세기 초에 일어났던 일이고요. 또 세계 최초의 주식 투자 서적, 예,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예, 요즘 그런 책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최초로 쓰여진 게 17세기에 쓰여졌어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올해 번역이 돼서 나왔더라고요. 예. 그 혼돈 속의 혼돈이라는 책입니다. 예. 조셉 드라 베가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책을 쓴 사람은 세파르디입니다. 예. 조상이 스페인에서 넘어왔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초기의 어떤 부흥을 이끌었던 사람들이 사실은 유대인들이 많았고요. 네덜란드에서. 그만큼 자유를 줬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중에 상당수는 스페인에서 넘어간 사람들이었고, 만일 스페인이 그런 폐쇄적인 정책을 안 썼다라면 그 일이 스페인에서 일어났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국가의 운명이 그런 거에 있어서 바뀔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이런 역사적 배경을 깔고 세르반테스 생애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세르반테스 생애만 적어 놓은 것이 아니고 그 역사적 사건들도 같이 조금 집어넣어 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492년 알람브리 칙령이 일어나고 난 한 50년 정도 있다가 이제 세르반테스가 태어났고요. 그리고 순혈령, 아까 그게 내려집니다. 그리고 아주 어처구니 없는 사건으로 엄청난 중형에 처해질 위기에 처합니다. 팔을 달리는 그 힘들을 받아야 되는 도망을 가게 되죠, 이 사람이. 그래서 이태리로 이제 도망을 가는데, 그때 이태리는 르네상스가 한참 이렇게 올라오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추기경 수행원을 하면서 이탈리아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르네상스라는 그 기운, 휴머니즘의 기운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고요. 또 워낙 애국자라 가지고 그때 이태리에 있을 때인데, 그때 기독교 연합군하고 오스만 투르크 연합군하고 지중해 패권을 놓고 전쟁을 벌이게 되죠. 그게 레판토 해전인데, 거기에 자전해서 참전을 합니다. 해서 큰 부상을 입죠. 팔을 하나 다치게 돼가지고, 왼팔을 다치게 되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별명이 세르반테스 별명이 레판토의 외팔이라고 이제 붙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세월을 보내다가 1575년에 이제 귀국을 스페인에 하게 되는데, 귀국하는 길에 해적한테 납치가 되죠. 예. 그래서 5년 동안 이제 노예 생활을, 알제리에 가가지고 노예 생활을 이제 하게 되고, 고생 끝에 그 몸값을 스페인 본국에 있는 수도원, 트리니티 수도원에서 직업을 해주게 돼가지고, 어떻게 이제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1580년이고, 이때 첫 소설이 나오고, 그리고 정말 그 보잘것 없는 일을 해요. 이 사람이 평생. 예. 글은 많이 썼지만은 뭐 직업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렇게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 때도 그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행하게 살았고요. 1587년 이후에는 아까 그 영국한테 패배한 무속함대, 식량 조달원으로 일을 하는데, 이때도 뭐 이렇게 말썽과 이렇게 오해가 많이 생겨서 파문도 당하고, 투옥도 당하고, 그러던 와중에 무속함대는 패배를 하고, 게다가 왕이 파산 선언까지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97년에 세금 징수원으로 일을 하다가 또 착오를 당해가지고 투옥을 당하고, 그러던 와중에 이제 아마도 감옥에서 썼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1605년에 돈키호테 1권을 드디어 출간을 했는데, 공전에 히트를 합니다. 이게. 출간되자마자. 그리고 뭐, 한 100년이 지나지 않아서 유럽 각국으로 번역돼서 이제 나가게 되고요. 그 시기에 또 모리스 코인 추방령이 벌어지고, 10년 뒤에 정확하게, 이 가짜 돈키호테가 막 이구가 돌아다니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권을 집필을 해서 출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망을 하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 생애를 보면은 한번 보십시오. 피신, 부상, 피랍, 파문, 투옥,
생애가 이렇게 기구할 수가 없습니다. 예. 고생이란 고생은 온갖 고생을 다 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세상에 얼마나 한이 많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 그런 사람이 이런 거 코믹한 이야기를 썼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겠죠. 세르반테스가 죽었는데 이 사람이 무덤이 발견되지를 않았었어요. 그런데 2015년에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그 스페인이 국적회복법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가 2015년이었는데 거기 2015년에 세르반테스의 유골이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돈키호테가 2권까지 나오고 난 400년이 지난 2015년에 마드리드의 트리니티 수도원이라는 곳에서 유해가 발견되는데, 물론 뭐 유전자 검증을 할 수도 없죠. 근데 팔이 이제 팔뼈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팔을 다쳤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이게 세르반테스의 숫이다. 관에 이니셜이 MC로 적혀 있어요. 세르반테스가 이제 미겔 세르반테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이니셜하고 갖고 해서 이게 거의 확실할 것이다. 세르반테스의 무덤이. 그래서 이제 유품이라고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수도원이 또 해적한테 풀려날 때 몸값 지불을 해줬던 수도원입니다. 네. 세르반테스는 어떤 인물이었는가?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예, 남아있는 기록이 아까 말한 그런 이력들 정도만 남아있지 그 기록이 별로 없는데, 이 문제를 굉장히 열심히 연구한 교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코넬 대학의 마리아 안토니아 가르세스라고 하는 여자 교수님인데, 이분이 이제 히스패닉 문화, 특히 세르반테스에 대한 연구를 열심히 했고요. 그래서 그 연구의 결과물로 쓴 책이 이제 알제에서의 세르반테스라는 책을 썼습니다. 예. 이제 납치 시절의 세르반테스의 그 기록들을 모아서 이렇게 했는데, 거기 나오면 이제 세르반테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정도를 보면 어느 정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어떤 인물이었는지, 여기 보시면은 신중한 사람, 훌륭한 성품, 그 다음에 이제 노예 생활할 때 다른 지역에서 온 노예들하고 같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토록 기독교인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았던 인물임에도 기독교인이 아닌 다른 인종과 종교의 사람들 역시 그를 사랑하고 존경했으며 깊은 우정을 나누고자 했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람이 그 친화력이 있는, 그리고 인간에나 인격적으로 좀 훌륭했던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돈키호테란 책 내에 자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네, 많이 나오죠. 근데 그 중에 특징적인 구절 하나가 이제 이 구절이죠. 나라는 사람은 길바닥에 있는 찢어진 종이라도 읽는 천성을 가진 사람. 한마디로 말해서 독서광인 거죠. 예, 뭔가 열심히 공부하고 싶고, 읽어보고 싶고, 여기 이제 오신 분들하고 비슷한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라도 읽을 거 있으면 읽어보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훌륭한 소설을 쓸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런 인물이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역사, 이 사람의 환경, 그걸 봤는데, 너무나 지금 자기가 둘러싸고 있는 이 체제는 폐쇄적이고, 어떻게 보면 비인간적인, 사실 그 당시 유럽은 근대로 가고 있었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모더니티라고 하는 르네상스 이후 100년, 200년이 흐르면서 사실은 근대를 향한 커다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었던 시기에 스페인은 어떻게 보면 거꾸로 간 거죠. 예, 그러니까 정근대적인 그런 어떤 체제 속에서 더구나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는 조국 스페인이 몰락해 가고 있는, 예, 왕실이 파산하고 무적 함대는 패배하고 이런 인재는 빠져나가고 이런 스페인을 보면서 작가적인 어떤 그런 갈망이 있는데 이 현실을 표현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수동적인 관망자로 머물 수 없었고, 나는 뭔가 이 현실에 대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나 많았던 거죠. 그런데 이 체제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가는 잘못하면 뭐 감옥 가죠. 그죠? 예. 뭐 요즘도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어떻게 보면 모순적 상황 속에서
자신의 실존적인 어떤 조건이 있었던 그런 시대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을 썼다는 거죠. 제가 가면의 미학이라고 말씀드렸던, 그리고 왜 구스타프 도레가 가면을 내세웠던가, 진짜 구스타프 도레가 이 생각을 했는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제 느낌에는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서문에 나와 있는 사파의 의미는 그것이다. 그것은 은폐하고 우회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은폐와 우회를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